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영국의 BBC 중문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이미 이 마오쩌둥의 말기에 진입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세계적인 중국 문화대혁명 연구자인 숭융이하고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겁니다. 숭융이는 중국 문화대혁명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가 문화대혁명과 관련해서 펴낸 중국 문화대혁명 데이터베이스는 1차 자료만 4만여 건이고요. 전체 글수로 보면 1억 2천만 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화대혁명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 그러면 이 숭융이의 자료집을 보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의 문역 전문가인 로드릭 맥파커 하버드대 교수도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당대 중국 연구에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 숭융이는 본래 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달 만인 1949년 12월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국공신으로 상하이 초대 시장을 맡았던 천이 장군을 흠모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영원한 이라는 뜻으로 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집안이 이럴 정도니까 숭융이는 어릴 적부터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열과성을 다해 호위하고 장차 미사일 설계사가 돼가지고 조국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홍색 기상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그가 17살 때 문화대혁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숭융이가 만난 문화대혁명은 자신이 숭배했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 완전한 배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그는 이 홍위병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동창생한테 고발당한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5년 반 가까이 캄캄한 지하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단식 농성도 했다고 합니다. 숭융이는 BBC 화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 출신은 좋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성심성의껏 옹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의 생각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나타난 일련의 사회적 낙맥상은 이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의 본질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마오쩌둥 전집 4권, 그리고 막스 엥겔스 저장 4권, 레닌 선집 1권 등 이런 각종 서적을 보고 또 보면서 이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은 당시 신문에 선전했던 것과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숭융이는 이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의 실체와 본질을 파헤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숭융이는 그 당시에 생각의 생각을 거듭한 끝에 3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럽니다. 첫째는 마오쩌둥은 항일 전쟁 때 정작 항일 운동은 하지 않고 공산당 역량 키우는 일만 하면서 국민당을 누르고 천하의 패권을 잡는 일에만 열중했다 하는 것을 이 마오 선집에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이 마오쩌둥은 건설할 줄은 모르고 오직 파괴하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오쩌둥의 호남운동 시찰 보고서를 보고 나면 그의 행적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를 보면 마오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마오쩌둥은 서양 세계나 과학은 모르고 오로지 권술, 그러니까 권모술수에만 능한 허풍쟁이였다는 겁니다. 또한 마오의 행동은 모순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숭융이는 198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문화대혁명 자료들이 오류가 너무 많고 또 제대로 된 자료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자료를 모으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98년에 여름인데요. 이 장진고는 우리가 한자말 그대로 읽자면 장경국,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장진고 국제학술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주유, 또 구어젠, 딩서, 자오유안, 자오쩌하오, 선즈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 자료 수집차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그가 중국에 들어가서 수집하려고 했던 자료들은 중국 공산당이 은폐한 것들, 그리고 조작되고 유조된 자료들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혁 당시에 광시지구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풍조까지 파헤친 자료 수집이 순조로울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간첩체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자 100여 명의 미국과 유럽의 학자가 후진타오 당시 국가부주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석방을 탄원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중국에 붙잡힌 지 반년 만인 2000년 초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후 국적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문화대혁명의 실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문화대혁명 자료들이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가 펴낸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5가지입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있었던 문화대혁명 데이터베이스, 또 중국 반우, 그러니까 반우파 운동 데이터베이스, 중국 대약진 대기근 데이터베이스, 중국 50년대 초중반 정치운동, 그리고 토지개혁부터 공사합병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들 가운데는 극비문서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2700여 종의 홍위병 타블로이드 신문들도 모여 있고 희귀한 정치운동 개인 자료들까지 망라되어 있어서 이 중국 건국 초기 자료의 보고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숭룡이는 한마디로 마오쩌둥이 없었다면 문화대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물론 공산당과 독재라는 정치체제는 존재하겠지만 류사오치 같은 괜찮은 정치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마오쩌둥과 같은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숭룡이는 문화대혁명에서 마오쩌둥의 변태적 인격이라든지 또 비이성적 판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을 연구해 보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민낯, 그러니까 부풀려진 개인적인 야망과 비열한 이기적 욕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자신의 승인을 받아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지면 오히려 그 정책 시행자를 비난하고 숙청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 마오쩌둥의 편집적인 인격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비이성적인 정신 상태가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숭룡이는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그의 부하들조차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말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펑전에서부터 양상쿤까지 모두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의 당내 인사 중에서 정변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은 계속되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공포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감히 나가지를 못했고 비행기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도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 문화대혁명을 광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파탄 상태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숭룡이는 이 마오쩌둥의 문란한 사생활이 문화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을 오가는 열차 안에서도 문란한 행동들이 있었고 이런 마오쩌둥의 행각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을 도청했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질책하고 숙청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마오쩌둥의 말년 시기에 나타난 병적인 행동들이 시진핑 주석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숭룡이는 한마디로 이 시진핑은 이미 마오쩌둥의 말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치 심리적인 분석에 근거했을 때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가을에 중국 공산당 총석에 오를 때만 해도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은 아버지 시중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중신 전 국무원 부총리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으로부터 숙청을 당했고 시진핑 또한 이에 연루돼 가지고 산시 농촌으로 수추방당한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오쩌둥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을 보다 민주화된 길로
이끌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시중신은 당내에서도 이 덩샤오핑과 같은 계명파, 그러니까 문명을 개화하는데 찬성하는 파다. 그래서 계명파라 그러는데 이 계명파였기 때문에 시진핑 역시 부전자전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집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의 시진핑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의 강권 통치는 이 마오쩌둥의 그림자를 보게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전랑 외교는 국제 질서에 충격을 주면서 광범위한 우려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 숭늉이의 평가입니다. 숭늉이는 이어서 중국 내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면서, 반면 마오쩌둥 당시의 문화대혁명이 시진핑 시기의 정치운동으로 이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숭늉이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 이 육중전회라고 그러죠. 이 육중전회에서의 세 번째 역사결의를 한 이유도 시진핑의 정치 심리를 보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73살이었는데 시진핑의 역사결의 추진 때의 당시 나이는 68살이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마오쩌둥에 비해서 나이가 5살 어리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육체적 건강이 마오쩌둥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혁 당시 73살이었던 마오쩌둥은 여전히 장강에서 수영할 정도로 건강을 과시했지만 시진핑은 3년 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을 했을 때 넘어질 뻔한 일이 발생할 정도로 신체적인 면에서 마오쩌둥보다 결코 나은 상황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진핑에게서 말년의 마오쩌둥 모습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정신 상태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년에 아무도 믿지 못했죠. 심지어 충복들조차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고 그런 연고로 비행기도 타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암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오의 말년에는 끊임없는 숙청들이 단행됐습니다. 그런데 숭늉이는 시진핑이 추진한 역사결의의 배경에 대해서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는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군사정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숭늉이는 한때 시진핑의 신복으로 시진핑이 칼이라고 불렸던 푸정화 전 사법부장, 그리고 순위진 전 공안부 부부장 등이 지난해 낙마한 것도 알고 보면 칼을 든 이들이 반기를 들 것을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마오쩌둥이 숙청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자기 사람이었는데 지금 시진핑에게서 바로 그 모습이 보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숭늉이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시진핑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숭늉이는 그러면서 독재자의 심리는 비슷한데 시진핑의 지금 정치적 심리 상태가 마오의 말년과 유사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에 2년 넘도록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숭늉이는 독재자가 공통으로 갖는 의심과 공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숭늉이는 중국에서 끊임없이 숙청이 진행되는 것도 하루에 한 명이라도 숙청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숭늉이는 시진핑을 나폴레옹 3세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는 삼촌을 모방해가지고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다시 황제에 올랐지만 곧바로 폐위를 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852년 막스는 헤겔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헤겔은 위대한 세계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꼭 2번씩 출연한다고 말했는데 헤겔이 까먹고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가 정통 드라마라면 다른 하나는 황당 드라마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숭늉이가 보기에는
마오 시대가 정통이라면 마오를 모델로 하는 시진핑 시대는 마치 나폴레옹 3세와 같은 그저 황당한 시대에 해당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과연 시진핑의 말기는 어떻게 진전될지 관심거리입니다. 중국은 과연 다시 어둠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인지 우리 와이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